올해는 홍수가 아주 크게 올 것 같구나. 큰일이군. 깊은 산골 마을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늙은 점쟁이 할머니가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미친 노파, 재수없는 점쟁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정작 가난한 집 마루에는 그 노파가 끓여준 약죽과 점괘 덕에 살아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어느 해여름 마을 위 산등성이에 검은 구름이 낮게 깔리던 날 복점 할미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쓸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올해는 홍수가 아주 크게 올 거다. 우리 마을 지붕 위까지 차오를 상이로구나. 하지만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저런 말을 믿어? 저 노파를 그냥 마을에서 내보내야 해. 그날 밤 복점 할미는 강씨과부의 어린 아들인 강동이의 관상을 오래도록 바라보더니 마치 자신의 마지막 남은 힘을 모으듯 딱 한 집이라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조용히 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찢어지도록 비가 쏟아지던 날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미신 취급을 하며 밀쳐냈던 그 미친 점쟁이 할미의 말 한마디가 마을 절반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미신이냐 예언이냐를 따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한 사람의 손을 잡아 줄 아는 사람과 내가 더 똑똑하다고 그저 웃기만 하던 사람들 중 과연 누가 진짜 복을 받을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 끝자락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켜 복점 할미집이라 불렀습니다. 한때는 마을 어귀까지 줄이 늘어서던 점쟁이였지만 이제 그 집 문간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복점 할미는 얼굴만 봐도 농사가 잘 될지 장사가 잘 풀릴지 귀신같이 마친다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상놈이 울며 찾아오면 어디에서 찾을지 길을 짚어주고 장사를 시작하려는 이에게는 흉한 시기를 피해가라고 달력에서 날짜를 짚어주었습니다. 그때 박만석은 그 말을 듣고 찾아가 남들이 버린 땅과 곡식을 사모았고 여러 해가 지나 진짜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렀고 세상도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양에서 내려온 유식한 선비들의 말을 따라 하늘도 사람도 다 이치에 따를 뿐 미신은 버려야 한다고 떠들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복점 할미의 점괘는 고마운 말이 아니라 마을의 체면을 깎는 헛소리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가집 처마에는 비가 새어들었고 안방 구석에는 약탕기 대신 빈 동만 나뒹굴었습니다. 복점 할미는 기침을 하며 초라한 상 위에 낡은 점괘판을 올려두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찬바람뿐이었고 문은 하루 종일 열리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할미를 가장 싫어하는 이는 부자 상인 박만석이었습니다. 그는 객주집에서 술을 마실 때마다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이, 예전에는 몰라서 그랬지. 점이 다 못이요. 장사는 머리와 발품으로 하는 거지. 늙은 점쟁이, 잇놀림으로 하는 게 아니지. 사람들은 부자의 눈치를 보며 웃었고 이서방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오. 요즘 같은 세상에 미신이 판을 치면 안 되지요. 마을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 뒤에는 늘 복점 할미 같은 노파는 마을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을 모두가 등을 돌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씨 과부는 장에서 싸구려 보리쌀 한 대를 사오면서도 꼭 한 줌은 따로 덜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기울 무렵이면
그 보리쌀에 나물 몇 줄기를 섞어 죽을 쑤었습니다. 김이 솔솔 오르는 그릇을 들고 강씨 과부는 복점 할미 집 문을 몇이 열었습니다. 할머니, 죽 좀 가져왔어요. 복점 할미는 마른 손으로 그릇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에구, 또 쓸데없는 수고를 했구나. 너희 집 먹을 것도 모자랄 텐데. 저희야 어떻게든 버티면 되지만 할머니처럼 혼자 계신 분이 더 걱정이에요. 강씨 과부의 뒤에는 10살 남짓의 강동이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난번에 들려주신 저 산 위 호랑이 이야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복점 할미의 주름진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버려진 점쟁이에게 이제 남은 손님은 가난한 과부와 호기심 많은 아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서방은 그 모습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강씨 과부를 붙들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씨 아주머니. 그 집에 자꾸 드나들지 마시죠. 요즘 사람들 미신 가까이 하면 다들 손가락질해요. 강씨 과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굶고 추운데 점을 보든 안 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밥 한 그릇 나누는 것도 죄가 됩니까? 그 말에 이서방은 입을 삐죽이며 돌아섰지만 속으로는 더욱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야 할 사람, 곁에 서 있는 가난한 과부를 그는 마치 똑같이 미련한 사람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마을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미련해 보이던 한 번의 죽과 빗줄기 새는 초가집에서 나눈 작은 정이 곧 그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큰 운명의 갈림길을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초여름 더위가 밀려오던 날이었습니다. 복점 할미 집 마당에는 아직도 겨울에 쪼개 두었던 장작이 어수선하게 쌓여 있었고 처마 밑에는 어제부터 제멋대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씨, 과부와 강동이는 또다시 죽 한 그릇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할미는 죽을 반쯤 먹다가 강동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아이의 이마와 눈과 콧등을 천천히 따라 내려갔습니다. 강동이는 간질거린다며 웃었지만 복점 할미의 눈빛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눈동자 둘레에 10개 맺힌 비, 입꼬리와 광대뼈 사이로 스민 기운, 귀 밑으로 떨어지는 선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복점 할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물에 휩쓸릴 상이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죽을 고비를 넘기는 상이기도 하다. 할미는 슬며시 창밖 산등성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산능선이 이상하게 눅눅한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때의 싱그러운 푸른빛이 아니라 무겁고 눌린 것 같은 색이었습니다. 밤이면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예전보다 한층 거칠어졌고 마을 우물 물맛도 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래 산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불길한 기운이 할미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복점 할미는 결국 강씨 과부를 따로 불렀습니다. 강씨, 동이 관상이 심상치 않다. 올해 여름 물이 아주 험하게 들겠다. 강씨 과부는 흠칫하며 죽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물이라니요. 홍수가 난다는 말씀이세요? 비가 그냥 오는 비가 아니야. 산이 무너지고 집이 물에 뜰 만큼 비가 올 수 있다. 동이와 자네가 사는 집 근처 계곡물 흐르는 소리를 잘 들어. 보거라, 이미 산이 들썩이고 있다. 강씨 과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그대로 믿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과부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며 몇몇 이웃에게 슬며시 할미의 말을 전했습니다.
복점 할미가 그러는데 올해 비가 예사롭지 않답니다. 혹시 모르니 대비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돌아온 것은 걱정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또 그 노파의 소리를 듣고 겁부터 먹는구먼. 비야 해마다 오지. 장마라고 안 겪어본 줄 아오? 소문은 금세 박만석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객주집 사랑방에서 술상이 벌어졌습니다. 박만석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일 당장장에 곡식을 내다 팔아야 하는데 늙은 점쟁이가 홍수 난다고 겁을 주면 장사나 되겠어? 옆에 앉아있던 이서방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그런 말 한마디에 장을 안 보러 나가겠다고도 하니 큰일이지요. 박만석은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아 잘 들어, 세상은 이치에 맞게 돌아가는 거지. 늙은 점쟁이 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야. 홍수는 무슨 홍수. 그 말에 술자리에 있던 이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 복점 할미 소리 좀 그만 믿어야지. 그 자리에는 지나가던 강씨 과부도 우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끝마다 복점 할미를 깎아내리는 소리가 귀를 찔렀지만 고개만 숙인 채 조용히 물동이에 손잡이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곡에서 올라오는 물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들렸습니다. 발밑땅이 희미하게 울리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과부는 자신도 모르게 등줄기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복점 할미는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초가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아직은 가늘게 내리고 있었지만 귀에는 이미 천둥 같은 물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손가락을 꼽으며 나를 헤아리던 할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해 홍수는 정말 크게 오겠구나. 제일 먼저 휩쓸릴 집이 어디인지 눈에 훤하구나. 그녀의 시선은 강씨 과부집이 있는 낮은 둔턱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당에서 자갈을 차며 놀던 강동이의 얼굴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공기는 더 눅눅해졌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따가운데 저녁만 되면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축축하게 옷깃을 적셨습니다. 계곡물 흐르는 소리는 전보다 더 굵어졌고 밤마다 들리는 개구리 울음도 이상하게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복점 할미의 기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일어나려다 숨이 차서 다시 주저앉는 일이 잦아졌고 부엌에 나가 죽을 한번 끓이는 것조차 큰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할미를 챙기는 사람은 여전히 강씨 과부뿐이었습니다. 과부는 새벽에 밭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른 장작을 들고 와 마당 한켠에 쌓아두고 저녁에는 남은 밥에 물을 부어 묽은 죽을 끓여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강씨 과부집 사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 아이가 자주 감기에 걸려 약초를 사러 산을 더 오르내려야 했고 논에서 얻은 곡식도 장에 내다 팔아야 겨우 빚을 막을 수 있을 만큼 빠듯했습니다. 부뚜막 엽살독은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과부의 손등에는 날이 갈수록 굳은 살이 더욱 두껍게 박혔습니다. 복점 할미는 그런 모습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과부가 돌아간 뒤 텅 빈 방 안에서 한참을 앉아있던 할미는 천천히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귀에도 또렷하게 들릴 만큼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저 집이 나 때문에 먼저 기울겠구나. 그날 밤 할미는 쉽게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지붕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계곡물 소리가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한동안 누워있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른 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점괘판, 달아빠진 엽전 주머니, 남아있는 약재 몇 줌, 작은 보자기에 그것들을 대충 싸 넣는 동안 할미의 손은 몇 번이나 떨렸습니다. 이 집을 떠나면 강 씨도 나를 찾으러 오지 못하겠지. 그래야 저 집이 산다. 복점 할미는 지팡이를 짚고 살금살금 방을 나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마을은 짙은 푸른빛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안개가 옅게 깔린 골목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이 할미의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집 뒤 언덕을 올려다보자 어둠 속에서도 윤곽이 뚜렷했습니다. 나직한 언덕 위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하늘을 향해 빗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급히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강동이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강씨, 과부였습니다. 할머니, 이 새벽에 어디를 가시려고 이러세요? 복점 할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과부의 얼굴이 창백하게 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할미의 보퉁이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도망가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요? 할미는 잠시 말없이 둘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너희를 살려보려는 거다. 나 같은 늙은이가 붙어 있으면 너희 집 살림이 더 많이 기운다. 강씨 과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힘들어도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나아요. 복점 할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고마워서 더 그렇지. 하지만 올해 물이 보통 물이 아니다. 이 마을의 절반은 물에 잠길 거야. 그 말에 과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심한 거예요? 내가 괜히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란다. 장기운, 물빛, 하늘색 모두가 그러한 것 같구나. 복점 할미는 손짓으로 집 뒤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강씨, 잘 새겨들어. 나중에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날이 올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장독대가 잠길 만큼 물이 찼다고 호들갑을 떨 거야. 그때 자네는 망설이지 말고 동이와 함께 살림살이는 몇 개만 챙겨. 저 언덕 위 소나무 근처까지 꼭 올라가거라. 강동이는 언덕 위 소나무를 올려다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저기까지요? 저기까지나 물이 와요? 물은 그 아래까지 차오를 거다. 그 위로만 올라가면 산이든 하늘이든 너희 편이 되어 줄 거다. 강씨 과부는 손을 모으고 할미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비가 조금 오면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면요? 다른 사람 말 들을 것 없다. 우물물이 탁해지고 계곡이 흙물로 변하고 밤인데도 산등성이 위에 번개가 자주 치는 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 늦기 전에 올라가거라. 남들 눈치 보다 발을 못 대면 후회만 남을 게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세 사람의 숨소리만 가볍게 섞여 들렸습니다. 마침 먼 하늘에서 낮게 천둥이 한 번 굴렀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구름의 결이 어딘가 불길했습니다. 복점 할미는 다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을 밖이 아니라 되돌아가는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래, 오늘은 가지 않겠다. 너희가 이렇게 붙잡으니 내가 어찌 등을 돌리겠느냐. 강씨 과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할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이 비록 좁고 가난하지만 곁에 있어 주세요. 대신 오늘 하신 말씀은 절대 잊지 않을게요. 강동이는 소나무와 언덕을
한 번 더 눈에 새겨 두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묘한 믿음이 함께 자리 잡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새벽, 세 사람은 다시 각각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한 늙은 점쟁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몇 마디 말이 이미 그들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사실만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산골 마을의 하늘빛은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나다가도 산등성이 위에는 늘 검은 구름이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계곡의 물소리는 며칠 사이 한층 더 굵어졌고 밤이면 창호지에 비치는 번개빛이 예전보다 자주 번쩍였습니다. 복점 할미는 집 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기침을 참아가며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천천히 우물가와 논두렁을 다녔습니다. 흐르는 물빛, 흙냄새, 바람이 도는 방향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강씨, 과부와 강동이는 그런 할미를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미, 눈빛이 예전보다 더 깊고 어두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그친 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독대 뚜껑을 덮고 축축한 옷을 털며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복점 할미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아, 이제 장난으로 들을 때가 아니다. 계곡물이 이미 제 방을 넘어섰고 산 허리가 헐거워졌다. 올해 비는 예년의 비가 아니다. 사람들은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도 이내 웃어 넘겼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다. 저 소리 듣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만 손해지. 마침 그때 박만석이 장터에서 돌아오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에 가보니 이 마을이 물에 잠긴다는 소문이 돌더군. 다 복점 할미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지?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할미에게 쏠렸습니다. 박만석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사를 하자면 계절도 있고 하늘도 있는 법이요. 비가 좀 세게 온다 해서 마을이 통째로 잠기겠어? 괜히 겁주지 마시오. 괜한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장을 안 보러 오면 손해는 누가 책임질 거요? 복점 할미는 그 말에 얼굴빛이 잠시 굳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장사꾼이 아니니 장이 서든 말든 상관없다. 다만 미리 말할 뿐이다. 우물물 맛이 이렇게까지 변한 해는 드물었다. 산새의 울음이 낮부터 달라진 것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이서방이 나섰습니다. 할미 마음은 알겠으나 괜한 헛소문은 삼가해 주세요. 요즘은 관아에서도 미신을 어미 다스리라는 말이 자주 내려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면 나도 조치를 취해야 한단 말이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박만석과 이서방의 목소리에 눌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점 할미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과 비웃음, 무관심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씨 과부는 집에서 남은 나무를 모으고 쌀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곡식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자꾸만 커졌습니다. 계곡에서 올라오는 물소리는 더 굵고 빠르게 들렸고 바람이 부딪히는 지붕 소리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강씨 과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큰 비가 오려는 걸까? 아니면 내가 괜히 겁을 먹은 걸까? 강동이는 낮에 할미가 가리켰던 언덕과
소나무를 떠올렸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그 소나무가 마치 마을을 지키는 깃발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비가 진짜 많이 오면 할머니 말대로 저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강씨 과부는 잠시 대답을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만이라도 할머니의 말을 들어보자. 며칠 뒤 하늘은 마침내 누군가의 인내를 시험하듯 더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은 뜨겁고 무거웠고 개울물은 이미 둑을 스칠 듯 출렁거렸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저녁 공기 속에서 지나가던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비가 꽤 올 모양이야. 그날 밤 첫 번째 천둥 소리가 마을 위 하늘을 갈랐습니다. 복점 할미는 어두운 방 안에서 눈을 감은 채 손가락으로 보이지 않는 산능선을 더듬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마을 위로 마치 쏟아붓듯이 거대한 빗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던 천둥은 점점 간격을 좁혀갔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둔탁하게 울리던 소리가 이내 지붕 바로 위에서 쾅쾅 터지는 듯 했습니다. 번개가 창호지를 하얗게 물들이고 그 사이사이로 억수 같은 비가 지붕과 마당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장마가 시작됐구먼. 며칠만 지나면 그치겠지.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장독대 뚜껑을 덮고 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급히 거두어들였습니다. 아이들은 천둥을 보고 놀라 울다가도 곧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좀처럼 약해질 기색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1시, 2시를 넘어가도 하늘은 그칠 줄 모르고 쏟아부었습니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마치 폭포수처럼 이어졌고 마당의 흙은 질퍽한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빗소리 사이로 낮게 깔린 또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계곡 쪽에서 우렁차게 밀려오는 물소리였습니다. 강씨 과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마당에는 물이 발목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흐르는 물이 아니라 마치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물이었습니다. 바람은 문을 덜컹거리며 흔들었고 지붕 틈새로도 빗물이 스며들어 안방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강동이가 부스싼 얼굴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물이 왜 이래요? 강씨 과부는 대답 대신 어젯밤 복점 할미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장독대가 잠길 만큼 물이 차오르면 망설이지 말고 언덕 위로 올라가거라. 그 순간 마당에 놓인 장독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어른 허리께에 닿던 장독대가 이제는 반쯤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물살에 밀려 옆으로 미끄러지는 항아리도 보였습니다. 그 광경은 더 이상 평범한 장마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강씨 과부는 결심한 듯 소리쳤습니다. 동아, 이불이랑 옷 몇 벌만 보퉁이에 싸거라. 곡식 자루에서 쌀 한 줌만 퍼 담고. 어디 가는데요, 어머니? 언덕 위로 간다. 할머니가 말한 대로 하자. 과부는 허둥지둥 방문을 열고 복점 할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할미는 이미 반쯤 깨어 있었습니다. 방 안까지 들려오는 물소리와 기울어지는 집 기운을 몸이 먼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할미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지팡이를 더 꼭 붙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집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무릎까지 차오른 물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비는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할 만큼 퍼부었습니다. 강씨 과부는 보퉁이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할미 팔을 부축했습니다. 강동이는 앞장서서 비에 젖은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 몇 사람이 허둥지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디 가시오? 언덕 위로요. 물이 더 차오르기 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과부의 대답에 사람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물은 허리께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몇 사람은 결국 고퉁이를 대충 챙겨 과부 일행을 따라 언덕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집 안장롱과 재산을 지키려 문을 닫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 아래 마을은 마치 강으로 변해갔습니다. 집과 집 사이 골목은 물길이 되었고 마당에 묶어두었던 소와 돼지가 놀라 울부짖는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장독대 뚜껑이 물에 떠다니고 나무 기둥에 걸려있던 새끼줄이 끊어져 허공에서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세 사람과 몇몇 이웃은 언덕 위 소나무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이미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만석의 넓은 기와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당과 사랑채까지 물이 밀려 들어와 종들이 허둥지둥 문짝과 가구를 붙잡고 떠내려가지 않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멀리 이서방네 집도 마당에 떠있는 장구꾸러미와 엎어진 평상만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막고 울었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그러나 빗줄기는 그 어떤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 밤이 깊어질수록 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복점 할미는 소나무 밑에 기대 앉았습니다. 몸은 이미 축 늘어져 있었지만 눈만은 마지막까지 마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집도 저 집도 예전에 나를 찾아와 울며 도움을 청하던 얼굴들이었지. 할미는 물에 잠겨가는 지붕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비웃던 사람들도 한때는 모두 점괘 하나에 매달려 살기를 찾던 이들이었습니다. 강동이가 할미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춥죠? 할미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동아, 겁나느냐? 조금이요. 그래도 할머니 말 듣고 올라오길 잘한 것 같아요. 복점 할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겁나는 게 당연하다. 겁이 나도 바를 때는 사람이 사는 법이다. 잠시 뒤 할미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씨 과부는 다급히 할미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비가 곧 그치겠지요? 복점 할미는 흐릿한 눈으로 강씨 과부와 강동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나야 이제 여기까지다. 하지만 너희는 산다. 물이 빠지면 이 언덕 아래에 비석 하나를 세워다오. 점쟁이 미친 노파가 아니라 너희 집을 살린 늙은이 하나가 있었다고. 입술이 더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복점 할미는 소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래 마을은 거센 물소리에 잠겨 있었습니다. 언덕 위 작은 무리만이 비에 젖은 채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밤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로 끝없는 빗줄기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쏟아지던 빗줄기는 새벽이 가까워오자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먼동이 틀 무렵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자 빗소리도 함께 가늘어졌습니다. 언덕 위 소나무 아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온몸이 젖고 지쳐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비가 거의 그쳤을 즈음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강동이었습니다. 아이답게
호기심이 앞섰지만 그 눈에는 두려움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언덕 아래를 내려다본 강동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어제 보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논과 밭의 경계는 흐릿해졌고 집과 집을 나누던 담장은 대부분 무너져 있었습니다. 물에 떠내려온 장독대와 집단, 부서진 울타리가 여기저기 걸려 있었고 일부 초가집은 아예 기울어져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멀리 박만석의 커다란 기와집도 마당과 사랑채가 온통 진흙탕이 되어 있었고 곳곳에서 시커먼 물이 빠져나가며 깊은 상처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물이 조금씩 빠지자 언덕 위에 모였던 몇몇 사람이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씨, 과부와 강동이 그리고 복점 할미를 따르던 몇몇 이웃이었습니다. 소나무 아래에는 급히 덮어들인 이불과 할미가 마지막으로 기대었던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씨 과부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강동이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방금 전까지 숨을 쉬던 듯한 느낌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강씨 과부는 조용히 흙을 한 줌 집어 할미가 누워있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간단한 표시라도 해두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옆에 모여든 사람들도 저마다 흙을 얹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를 살린 자리구나. 누군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복점 할미를 미친 노파 미신쟁이라고 부르던 사람들 중 몇몇도 그 말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로 내려가 보니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곡식 창고가 통째로 무너진 집도 있었고 소와 돼지를 잃어버린 집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이 울음과 어른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섞여 들려왔습니다. 박만석의 집에서는 종들이 진흙탕을 퍼내며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곡식이 가득하던 창고문은 부서져 있었고 자랑거리이던 곡물 자루들은 대부분 물에 젖어 쓸모를 잃었습니다. 박만석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언덕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어젯밤 강씨 아주머니와 몇몇이 복점 할미 말을 믿고 저 언덕으로 올라갔다더이다. 그 사람들만 무사했지요. 그 말에 박만석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귀에 쟁쟁하게 복점 할미의 목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욕심만 앞세우지 않으면 큰 부자가 될 상이다. 올해 물이 예산물이 아니다. 한때는 그 말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고 떠벌리던 자신이 이제는 그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박만석은 결국 언덕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진흙에 빠져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소나무 아래에 서 있는 강씨 과부와 강동이를 발견하자 그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만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예전에 집안이 기울었을 때 복점 할미가 한마디 해준 덕에 내가 살았었어. 그런데도 세월이 지나 돈이 좀 생겼다고 그 은혜를 잊고 할미를 미신쟁이라 업신여겼어. 어젯밤에야 비로소 깨달았어. 내 집이 무너지지 않은 것도 내 목숨이 아직 붙어있는 것도 다 그 할미 덕분이라는 것을. 그의 눈가에는 진흙과 빗물이 뒤섞인 눈물이 번졌습니다. 뒤늦게 올라온 이서방도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역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나도 죄가 크오. 마을 체면을 핑계 삼아 약한 사람부터 밀어내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소. 복점 할미가 아니었다면 어젯밤 이 마을 사람들 절반은 최후를 맞았을 것이오. 강씨 과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도 크게 보면 할미에게 빚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굶는 날이 많음에도 죽 한 그릇. 나누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불쌍해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버텨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모셔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씨 과부는 소나무 아래 작은 흙무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라도 잊지 말고 살아야지요. 누구 덕에 우리가 이 언덕에 서 있는지를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언덕 위 소나무 아래에 작은 비석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위에는 화려한 글귀 대신 소박한 글자 몇 줄만 새겨졌습니다. 복점 할미, 이 마을을 살린 할머니. 지나가는 아이들은 처음엔 그 글자를 장난처럼 읽어 내려갔지만 어른들은 비를 맞을 때마다 그 비석을 한 번씩 올려다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마을은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집은 다시 일으켜 세워졌고 떠내려간 울타리도 새로 박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면서도 그 속 어딘가에 조심스러운 감사와 부끄러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강씨 과부는 점집 대신 마을 어귀의 작은 밥집을 열었습니다. 문간에는 누구나 한 그릇은 따뜻하게라는 뜻의 소박한 글을 걸어두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돈을 내고 먹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설거지나 장작을 조금 패는 것으로 밥값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복점 할미에게 빚진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과부 나름의 방식이었습니다. 강동이는 자라면서 종종 언덕 위 소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의 사람들이 미친 노파라고 부르던 할머니가 한 분 사셨어. 그런데 그 할머니 말 한마디가 이 마을을 살렸단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괴담처럼 듣겠지만 점점 자라면서 그 속에 담긴 뜻을 조금씩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돈과 체면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 날, 가난한 과부와 버려진 점쟁이의 작은 정이 누군가의 목숨을 붙잡아준 셈이었습니다. 진짜 복이란 주머니에 든 엽전이 얼마나 많으냐, 집이 얼마나 크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이가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아줄 줄 아는 마음에 깃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한 사람을 밀어내는 삶과 가난하지만 밥 한 숟가락을 함께 나누는 삶 중에 어느 쪽이 더 오래 기억되는지 이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 산골 마을의 작은 점쟁이 할미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노파라고 부르고 미신이라며 웃어 넘겼지만 정작 큰 악재가 닥쳤을 때 사람들을 살린 것은 관청의 글도 부자들의 곡식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내민죽 한 그릇과 버려진 노파의 입에서 나온 작은 경고 한마디가 누군가의 목숨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소리 높여 떠드는 사람보다 구석에서 조용히 누군가를 챙기는 사람이 있고 돈과 체면을 내세우는 이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손을 내밀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에 서 있을까요? 누군가를 밀어내는 쪽인지 아니면 잡아주는 쪽인지 이 옛 이야기가 자신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의 작은 울림을 남기는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